이 의견 이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호 소통이 된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방송 주로 이제 대형 매체들은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식인데 이런 인터넷 방송의 경우 상호 소통이 된다는 점에서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궁금한 점이나 또 의견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써주세요. 그럼 저희가 참고로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도 저지만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거리로 나오셨고 2006년도를 뜨겁게 달궜던 한미 FTA가 또 올해 또 들어와서 날치기 통과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한미 FTA 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총선에서 이기지 않으면 폐기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총선인데요. 종로를 나오시게 된, 결심을 하시게 된 그냥 교수님이셨잖아요. 근데 이제 정치를 나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결심을 하셨고 또 이렇게 나오셨는지.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시민사회운동 또는 다양한 학술운동 뭐 해서 그렇게 운동을 해도 특별히 제 어떤 삶의 이상에는 국회의원이나 뭐 대통령과 같이 이 구체적인 그런 목표가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요번에도 그러니까 작년에 결심을 하게 됐는데 사실 진보대 통합을 제가 끊임없이 추구를 했습니다. 몇 년 전서부터. 왜냐면은 우리 사회에 아주 소중한 분들이 서로 이렇게 사분오열되어 있는 현상, 이게 참으로 가슴 아팠고, 그래서 힘을 합치도록 특히나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의 공동대표로서 그거를 계속 강조하고 거리나 광장, 글, 토론회 뭐 이런 속에서 그리고 또 기존의 진보 정당들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죠. 노력 많이 하셨죠. 예, 그랬는데 제가 생각했던 진보대 통합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전개 과정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서 야 이러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통합진보당이 구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민주노동당하고 국민참여당, 새진보 통합연대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신설합당 방식인데 하여튼 힘을 합쳤어요. 그 상황에서 이게 진보대 통합이 완결된 게 아니라 이제 비로소 시작된 거고 앞으로도 더 많은 소중한 분들이 결합이 돼야 된다라고 여겼고 또 그동안 함께했던 동지들과 상의를 했죠. 저 같은 경우는 상의를 해보니까 수많은 분들하고 절반 정도는 학자로 남는 것, 또 절반 정도는 그동안 해왔던 그를 최전선에서 한번 꿈을 실현해 보도록 해서 결국은 제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이 동지들을 신뢰하고 있고 그래서 최종 결심을 출마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종로가 굉장히 척박한 곳이거든요. 여기 종로도 아마 지금 선거 캠프에서도 분석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또 많이 연구를 해보셨을 테지만 지금 종로 같은 경우는 박진 불출마했고요. 박진 국회의원 지금 현 국회의원이 불출마를 했고 아마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불출마를 했고 지금 유력 인사로는 지금 정세균 국민통합당 민주통합당 약칭 민주통합당. 근데 저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통합 두 개 들어가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우리나라 표 찍을 때 뭐 1번, 2번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통합 너무 똑같아서 헷갈릴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헷갈려 하시고 그래서 민주통합당은 그냥 민주당. 사실 별로 바뀌지도 않았기 때문에 별로 안 말로는 바뀐다 그랬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전혀 이렇게 바뀌지가 않았죠.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에 약칭을 진보당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칭으로 쓰면 좀 더 명확해지겠죠. 진보당 또 민주당. 그래서 저는 진보당의 후보인 거죠. 지금 민주통합당
진보당, 민주당, 통합진보당이 지금 조금 지지율이 올랐다고도 해요. 아까 종로 얘기하다 좀 3.5로 빠졌네요. 예, 뭐 상관없습니다. 네, 처음이니까 시험 방송이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래 각본 없이 하는 게 사실은 더 재밌을 수도 진짜 제가 있어요. 처음에 방송을 준비했을 때는요, 이렇게 방송에 뭐 다른 방송처럼 이렇게 의자 놓고서 막 또 아는 것처럼 하고 싶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그 현장에서의 감각은 좀 있으나 이렇게 말로 다 하는 거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토크쇼 형식으로 가고요. 종로 아까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종로에 이제 박진 불출마 그리고 정세균 뭐 이러저러한 사람 한 몇 명이 나오죠? 지금 15명이 예비 후보 등록돼 있고 종로도 엄청나게 과열된 그런 상황이에요. 예, 지금 굉장히 또 추가적으로 아마 더 예, 등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15대 1의 경쟁률인데 종로가 종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나 지금은 새누리당으로 바뀌었죠. 예, 그런데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 그러니까 민주통합당을 민주당으로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 당들은 사실은 전통적으로 서로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좀 변화하려고 하는데 현재 정세균 후보, 그 다음에 박태순 후보, 이성호 후보, 그래서 세 후보가 이제 돼 있지만 또 누가 나올지를 몰라요. 민주당이. 그럼 지금 선거 며칠까지 딱 지금 예비 후보시고 며칠까지 이제 딱 정해지는 게 있나요? 그게 지금 현재 61일 남았는데요. 예, 얼마 안 남았네. 그쵸? 예. 실제 본선거 운동은 3월 28일, 28일부터인가요? 예, 그때부터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4월 11일 날 충선, 해서 실제 선거 운동할 수 있는 기간이 2주 정도. 예, 그래 돼 있죠. 적극적으로 이제 나가서 후보하고 그렇게 할 기간은 그러니까 예비 후보 운동 기간이 이제 3월 27일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참 제가 아까 박진 후보 못 나온 거의 이야기가 대선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혹시 다른 이유 알고 계시나요? 다른 이유요? 네. 어떤 이유? 상대편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당이라고 하더라도 종로에서는 엄청난 보수들이 세력들이 좀 힘이 세다고 들었어요. 분석을 좀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왜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는가? 예, 재밌는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11월 달에 그러니까 국회에서 한미FTA 날치기 하지 마라 라는 항의 시위를 박진 사무실 앞에서 했습니다. 종로. 그랬는데 사람을 대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수준이하고 그래가지고 아예 밤샘 농성을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제가 밤샘 농성을 했었죠. 커널이 방송을 해서 밤새 바람 맞으시고 비도 왔고 그랬고 그 다음 날은 또 종로까지 막 경찰서까지 간다 해서 또 제가 방송을 했었던 그랬죠. 그런 일이 있었죠. 박진 의원이 거기에 깜짝 놀라서 이제 내가 나오면 안 되겠다 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거는 이제 농담식으로 말씀드리고 실제로는 박진 의원이 그렇게 삼선을 하기에까지 종로 주민들에게 제대로 신뢰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종로 주민들로부터 인기가 떨어진 거죠. 이제 계속 대봤자 변화가 없다. 그거를 느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대위 체계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박근혜 비대위 체계로 넘어가면서 자기 자신이 공천의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을 했겠죠. 이런 어떤 실질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힘을 실으냐가 더 중요해서 좀 넘어가기로 할게요. 지금 종로도 종로지만 통합진보당의 문제도 지지율을 더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나. 왜 그러냐면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기존의 민주당 플러스 시민세력 혁신과 통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도로민주당이라는 얘기가 많이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네. 한명숙 당대표가 당선이 되셨지만 지금 이러저러한 자문들이 계속 들리고 있고, 저 며칠 전에는 또 최재천 아니 최재 저기 최 예, 어느지요? 예. 생각이 안 나네요. 예. 이 정봉주법을 한다고 해서 한명숙 그 당대표랑 같이 나왔던 최재성. 최재성 의원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났어요. 국회에서 뭐 이렇게 막 정봉주법을 통과하라고 나와서 갑자기 나오는데, 원래 정봉주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한명숙 총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만, 다른 분들 이종걸이나 천정배 같은 분들이, 의원님들이 또 그 실질적으로 뒤에서 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의원이 톡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제가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는 건 민주당 내 마음이죠. 당대표 마음이긴 한데,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에 있어서는 이게 뭐지? 갑자기 왜 저 사람이 나왔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생각과는 좀 멀다라든지 도로민주당이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야당이 지금 뭉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힘을 더 받으셔야 되는 통합진보당, 지금 트위터에도 굉장히 난리가 났어요. 민주당, 도로민주당 얘기 계속 나오면서 통합진보당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통합진보당을 밀어주자 이거는 아니고, 힘을 더 키워야 될 야당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은 통합진보당이 좀 커서 다른 야당 이렇게 더 연대를 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계신 바 있으세요? 예, 기본적으로 통합진보당은 우리 사회의 그 진보 세력들이 지금 결집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느냐면, 일반적인 그 언론에서 구분하는 여야 개념으로 보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사실은 그 사람들이 기반하고 있는 정치 풍토, 예를 들면 돈 정치라든가 또는 그 토 정치라든가 하여튼 그 지역주의에 그 편승한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많아요. 그런데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은 좀 일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지만은, 사실 통합진보당의 정책이라든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이라는 것은, 정책은 국민 대다수를 위한 정책을 계속 추구를 해왔고요. 그 다음에 또 기본적인 특징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한 정당이 어떤 정당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촛불을 비롯해서 수많은 노동 현장, 그 다음에 그 농민들의 고통, 그리고 도시 서민들, 그리고 빈민들과 함께한 정당이 통합진보당이고, 그래서 이러한 진정성이 확인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이 향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그 이미지 정치 정도로 머물러 가지고는, 그거는 지지율이라는 거는 조변석계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대안과 그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한다면, 지금까지 해온 거를 더 열심히 한다면은 그 진정성이 확인되고 높은 지지율을 확보하고, 마침내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원내 교섭단체 이상의 아주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통합진보당에 관한 그런 기사나 영상은 이제 저처럼 일인 미디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많이 찍어서 올려주지만, 언론에서는 노출을 안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한 그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통합진보당 아니냐? 그 개인적으로 당원들을 많이 모집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 거리에 나가서 촛불 시민처럼 이렇게 외치는 수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선거운동 체계적으로 시작을 하셨겠지만, 당원 가입이나 이렇게 당원 홍보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될 듯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전태일과 노무현이 만난 정당 통합진보당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태일님 이게 지금 당원 모집하는 가입서죠? 네. 아, 그리고 여기 5대 비전 해서 나왔네요. 나라의 주권 확립, 두 번째 복지국가 건설, 세 번째 한반도 평화와 통일, 네 번째 녹색 상태 사회 건설, 다섯 번째 한국 정치 변혁. 저는 아나운서 되긴 그런 것 같아. 발음이 자꾸 세네요. 예, 지금 통합진보당이 만들어갈 세상, 그 새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거는 불평등 협정이다. 예. 그래서 폐기해야 한다거나, 또는 그 주한미군 지휘협정, 소파 문제가 도대체 어떤 나라가 외국 군대가 이렇게 그 장기간 주둔하고 있는가. 이거 주권 국가로서는 치욕적인 거죠. 저기 뭐지? 작전권도 없잖아요. 작전권도 예, 없는 전시 상태에서. 작전권이 예. 없는 거죠. 그런 걸 비롯해서 이제 그 주한미군 지휘협정이 하여튼 개정돼야 된다. 그리고 식량 주권이나 통상 주권이 실현되는 그러한 세상. 이게 이제 새로운 세상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종로에서도 복지국가를 실현할 종로의 희망 예. 김원열이라는 곰돌이 김원열. 그렇게 곰돌이 김원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복지국가가 되려면 전제되는 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가 돼야 되고요. 그래야 그 군비 축소가 되고 그 재원이 다른 데 확보가 복지로 갈 수 되니까. 있고. 예, 그 다음에 또 그 필요한 것이 그 생태 복지인데요. 생태 복지는 뭐냐면은 이제는 잘 산다고 하는 삶의 질이 생태 환경의 문제를 전제해야 그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 복지의 개념이 확립이 된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자리 복지이기도 한데요. 노동복지예요. 노동복지. 예, 아, 무슨 그 얘기는 또 얘기냐면, 처음 들었네요. 예, 그 전제되는 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노동 환경이 아주 좋은 상황이 주어진다면, 정부가 재원 마련하고, 그 세금을 이용해서, 복지 정책을 펴고, 뭐, 이러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실업의 상태에서 실업수당을 받는 거하고, 이거는 이제 그 생산을 촉진하는 정도의 역할이지만, 예. 일자리로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우리 사회에서 일하면서, 그러면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되죠. 그러면 노동을 하고 일을 하면서 그 정당한 임금을 받고,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이 아니라 정규직의 노동으로 일을 한다면, 그렇다면 이것 자체가 이제 복지를 이루는 토대가 되는 토대가 거죠.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사회에서의 그 복지는 뭐냐? 권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취약해서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고 뭐 혜택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지금 이곳에서 사는 사람은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그 우리 사회에서 정부에서 공부하게끔 마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무교육, 그러니까 권리로서의 교육 나 받고 싶다. 그러면은 국가에서는 그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되고 학비 없이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걸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의무죠. 국가에. 지금 뭐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을 걸었던 반값 등록금처럼 공부할 수 있게 이런 좋은 거를 실행을 안 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목표 같은 경우는 교육은 기본적으로 상품화되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나 배우고 싶은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교육이 돼야 되고, 예, 쉽게 그렇죠. 말하면 난 대학교를 꼭 가고 싶어 하면은 그건 어떤 경우느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학자 될 사람들이 대학을 가면 되고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충분히 좋은 일자리를 예. 얻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자식을 예. 키울 수 있고,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고, 이게 교육 공공성의 측면에서 보면 이루어져야 될 건데, 그 전 단계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학부모들의 그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각종 제도, 법과 제도가 마련돼야 되고요. 네. 그래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닌 여러 가지 문제,
삶의 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매우 복지를 좋은 거죠. 이렇게 좋은 거를 특히 새누리당은 잘도 갖다 써요. 녹색도 갖다 쓰고. 네. 예, 그랬는데 정말 뒤통수를 까는 국민들의 뒤통수를 까는 그런 말과 행동이 어긋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사실 새누리당은 이름 아무리 바꿔봤자 무늬만 바뀌는 거죠. 본질은 바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한나라당 때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반하고 있는 영호남의 지역주의, 이거 참 큰 문제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그 기반이 뭐냐, 철저히 재벌과 연계가 돼 있어요. 재벌. 그러니 그 1% 재벌을 위한 정당이지 절대 국민 99%의 지금 정책도 다수가 다 아니죠. 1%를 위한 정책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네. 복지를 내세우는 건 뭐냐면은 새누리당의 복지의 특징이 뭐냐면요, 선별적 복지 또는 시혜적 복지라는 건데, 자,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너희들 어려워? 그럼 이거나 먹고 떨어져. 이런 식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한테 네. 떡 하나 주는 그런 걸 복지로 얘기를 네, 하는 거죠. 그거는 잘못됐고, 실제 박근혜 대표의 복지라고 하는 것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그 복지를 연구를 했거든요. 네. 제가 정치사회 철학이 전공인데 이 복지 정치사회 문제를 철학. 가지고서 제가 그 책을 낼 때 아예 복지 국가가 뭐고 복지의 그 이전 한나라당, 지금 새누리당의 그 주장이 뭐고 또 민주당의 그 주장이 뭐고 이런 분석까지도 다 했어요. 네. 핵심은 뭐냐? 국민 대다수의 실질적인 복지 정책은 통합진보당의 정책이 유일합니다. 민주당조차도 사실은 그 선거 국면에서 복지 얘기하는데 이게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나 그 기반, 그 정치의 기반은 뭐냐면 경제적 토대거든요. 어디에 근거해서 정치적 입장을 내세우느냐, 매우 유사합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재벌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말로만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재벌을 해체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다 아는 사이고 거기서 정치 자금을 받고 하는 이러한 기존 정치. 그런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해요? 바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데만 비춰주죠. 왜? 네, 이해관계가 네, 또 그 재벌 언론과 연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언론개혁도 거지. 굉장히 네. 중요하고 이런 복지, 이런 정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너무 심각한 얘기를 막 했어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뭐 다 아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 촛불 방송에서는 의식이 높은 분들이 보시기 때문에 다 난 알고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합진보당이 앞으로 어떤 세상을 만들어갈 것인가의 부분에선 짧게라도 네. 요 마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끊었나요? 그래서 짧게 제가 네. 말씀을 드릴게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의 과제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 상황, 전시 체제 속에서는 복지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화 체제가 마련이 돼야 되고, 그것이 뭐냐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통일이 지니고 있는 그 엄청난 효과,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우린 그거는 선진국 아주- 되는 거예요. 네. 통일하면. 그리고 녹색 생태 사회라고 하는 측면인데, 이게 뭐냐면 에너지,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 중국이 거의 선점하고 싶다시피 굉장히 선점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그 다음에 생명과 생태를 존중하는 그런 사회, 이게 이제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네, 없습니다. 맞습니다. 정치가 바뀌어야 뭐냐면은 됩니다. 정치의 각종 정당 정치나 선거제도 뭐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죠. 예컨대 대선을 하는데 한 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후보가 나왔을 때 결선 투표를 해야 된다거나, 또는 이번 총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선거법을 개정해서 그 전면적인 비례대표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라당이나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절대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한 번만 더 집어주세요. 지금 통합진보당에서는 네. 지금 어떤 식으로 이제 단일 후보가 되고, 지금 단일 후보 되셨잖아요.
아니요. 절차상으로는 예. 그 이제 운영위원회 그러니까 대의원 대회 성격으로 예. 10 다음 주죠.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결정이 돼요. 최종. 예, 최종 결정이 되는데 이미 이제 대세는 김원열인데 봄들이 김원열인데 아니, 전반적으로 통합진보당에서 그 사이트 내에서 당원들이 뭐 투표를 하고 네, 그런 그렇게 게 합니다. 있다고 그거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대의원들뿐만이 아니라 당원들이 이렇게 밀어주는 후보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다음 주 이제 화요일 날이 그 후보 등록을 해요, 정식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합진보당 내세의 민주주의인데 무슨 얘기냐? 아무리 복수 후보 중에서 누가 단일로 결정이 돼도 예. 평당원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예. 그거는 저 공천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공천을 아주 철저해요. 그러니까 아래로부터 음. 일반 당원들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최고의 제도인데 바로 다음 주서부터 그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고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은 그 50% 절반이 참여해야 되고요. 인터넷상의 투표. 그리고 참여도 50%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정도? 이 후보는 적합하다. 만약 단일 후보로 이렇게 그 후보 등록이 되면 그래서 50%의 찬성을 받아야 절반의 찬성을 받아야 그래야 이제 비로소 2월 25일 날 확정이 됩니다. 내가 이제 후보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기존 정당, 기존의 그 정말 문제 많은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공천 지금 말이 많아요. 그래서 공천이 무슨 그 전략이에요. 손낙하산 공천이나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게 바로 그 새누리당이나 또는 그 저 민주통합당이 그래서 이곳저곳 지역에 문제가 아주 많은 거죠. 그럼 지금 이에 비해서 통합진보당은 매우 민주적인 방식으로 아래로부터 당원들이 인정을 받아야 후보가 되는 이게 최고의 당내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최고의 형태입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돈봉투 사건도 많고 지금 구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뭐 정봉주나 다른 분들은 찌깍찌깍 잡아가고 있지만 이런 비리에 대해서는 지금 천천히 뭐 이제 선거만 어떻게 모면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게 보이는데 이렇게 비례대표 공천 이런 문제점들을 통합진보당에서는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지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인정을 못 받으면 공천을 못 받는다는 이런 사실을 좀 알아주시고요. 여기 바보과 대표님이 복지를 외치는 정치 집단은 아까 우리 복지 얘기할 때 나왔나 봐요. 복지를 외치는 정치 집단은 많지만 과연 실제 행동과 입법화 시킬 수 있는 정당은? 하고 물음표를 땡땡 하시고 통합진보당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이제 정치 그 변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새로운 세상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정치를 통해서 법과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을 지니고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변화하지 않으려고 그렇죠. 그리고 변화하는 척은 해요. 왜냐하면 선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선거 때만 주인이 그러니까 매국 행위를 한 놈들은 결국은 나라를 팔아먹게 돼 있어요. 한미 FTA나 맞습니다. 뭐 이런 것처럼. 한미 FTA가 진짜 대표적인데 그런데 이제 나라를 이렇게까지 말아먹을 그렇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말아먹네요. 4월 11일 총선 같은 경우 사실은 앞으로 이제 통합진보당 후보가 당선이 많이 되면 저를 포함해서 종로에서 곰돌이 김원열을 포함해서 다른 후보들이 많이 당선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전면적인 그 비례대표제로 함으로써 그래서 사람들이 정당의 정책을 보고 선거를 하고 이러한 정책 정치가 제대로 형성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대선 때 한 번에 한 결판 나는 것이 아니라 1, 2위 간에 이게 과반수를 어느 정도의 비율을 넘지 못한다거나 이러면 결선 투표제로 적용을 해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방식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사회에 사실 정치가 바뀌거나 자유롭게 이렇게 자신의 어떤 생각을 밝히고 또 나는 이런 사회가 좋아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으려면
전제되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어,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일을 중요한 못합니다. 얘기를 또 하시네요. 예,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지금 그러니까 김원년 국가보안법으로 후보님께서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예. 복지 이야기와 한미 FTA 폐기와 음, 그 지금 비례대표나 이런 공천제도의 개혁, 음. 재벌야구의 개혁 이런 게 다 지금 공약에 다 들어가신 건가요? 기본적으로 건 제가 전제가 돼 있는데 왜 그러느냐? 저는 그런 각종 운동을 그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래전서부터 계속 해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기본 공약으로 있고 기본 그다음에 공약. 이제 예, 그 종로 지역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지금 준비를 해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또 일상생활에서 밀착되어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열심히 지금 경청하고 그거를 공약화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통합진보당이 만들 새로운 세상, 새 세상은 어떤 식의 모습인가 이런 거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이 정도만 되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돼요. 50%만 돼도 여기에 진짜 우리가 50%만 실현이 된다 해도 정말 우리나라 진짜 따봉 그리고 반은 성공한 거예요. 이게 2012년 지금 매우 중요한 해죠. 이 총선 승리뿐만 아니라 대선까지도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삶을 끝까지 그리고 뚜벅이처럼 한 발 내딛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계속 이런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그런 세상은 결과는 옵니다. 우승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지금 다른 준비도 하시고 온 것 같아요. 교수들이 뿔났다 이래서 석궁에 관한 지금 김원일 후보님께서는 김명호 교수님하고도 되게 연관이 있으셔서 이것도 막 준비해갖고 오신 것 같아요. 출력을 좀 전에 했죠. 예전 2008년도에 지금 했던 거. 한 30분 정도 했으니까 예. 우리 노래 좀 두세 곡 더 듣고 좀 출판 기념회 영상 준비되어 있군요. 지난번 출판 기념회 영상이요. 그것도 준비하셨어요? 출판 기념회 영상 여기 보시면 나옵니다. 시범 방송인데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했어요. 지금 그러면 잠깐 복잡합니다. 좀 쉬고.
영상이 지금 물대포도 맞으시고 막 연행도 되시고 출판회 때 하셨던 영상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때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서 네. 이거를 틀지는 못했고요. 인터넷상에서는 쉽게 볼 수 네.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제 진짜 이쪽에 지금 끌려가실 때, 끌려가실 때가 아니라 저기 물대포 맞을 때 바로 옆에 김희진 이 청년 저기 단체분이셨는데 고막도 터졌던 그런 바로 옆에 계셨었거든요. 진짜 위험하셨어요. 네. 잘못했으면 까딱 잘못했으면 이 후보님도 귀 고막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사실은 이건 화면 중에 극히 일부고요. 네. 실제 맞았어요. 아. 왜 쓰러지기도 하고 아. 또 다시 일어나서 펼치고 물대포가 거의 진짜 셉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의사표현을 했는데 거의 살인적인 물대포를 네. 쏴대더라고요. 이 거리가 한 20-30m? 굉장히 짧은 거리에서 직격극으로 쏘니까 쓰러져도 펼쳤죠. 그냥. 그리고 쓰러지고 또 일어나기도 예, 힘드시지 그랬었어요. 않으세요? 예,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청년 단체 대표죠. 네. 고막이 터지고, 터졌어요. 예, 그게 이제 아마 돌리면서 직격으로 맞으니까 네, 이렇게 이 하면, 압력이 네. 얼마나 센지 고막이 터질 정도였죠. 저 오늘 아침에 저도 이빨 닦다가 이렇게 뭐 샤워를 하거나 그러면 귀에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또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 들어간 게 내가 샤워. 이 정도로 불편한데 그때 그분은 어떻게 했었을까 막. 예. 그래서 제가 이 물이 저도 들어갔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화면 말고 쓰러지고 뭐 그랬을 때 음. 제가 덩치가 이렇게 큰데 우량한데 별명이 네. 곰돌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제가 쓰러질 정도니까 그 여성이 그렇죠. 얼마나 그게 네. 충격이 또 컸겠어요. 잊을 수 없는 게 시청에서 또 한미뷰티 그거 할 때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랬지. 네, 초심님도 막 깃발 안티 이명박 그 깃발 들고 계셨는데 막 끌려가시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정말 추워서 제가 방송에다 여기 빨리 옷이나 담요나 있으시면 보내달라고 막 너무너무 그리고 막 살인적인 막 물이 흐르고 춥고 방패로 밀고 들어와서 사람들은 막 낚아채 가는데 저도 막 그때는 정말 제가 웬만해서는 조금 긴장을 안 했는데 그날 되게 긴장했거든요. 저도. 네.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해보지 않고 보지 않고는 이 정부의 보수 정권의 그런 언론의 그런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겠죠. 안타깝습니다. 많은 이런 언론들이 그런 걸 많이 소개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아까 영상 보셨듯이 곰돌이 김원열 그래서 네. 캐릭터도 있어요. 네. 이거 보여드릴까요? 네. 곰돌이 김원열 이거 그때 출판회 때 하신 거죠? 예, 노예가 될 책이, 것인가 예.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 신간. 예.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9권의 책이 있는데 요게 네. 10번째 책이죠. 예. 예, 곰돌이 김원열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 삶을 사는데 주인의 삶을 살지 아니면 노예처럼 살지. 이것이 이제 큰 주제죠. 이게 진짜 선거하고 지금 주인 대접을 받지만 우리는 이제 선거가 끝나면 그렇죠. 노예 대접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 그렇죠. 예. 실제 뭐냐면은 지금과 같은 선거 방식, 선거 제도 속에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선거일 때 딱 투표 이제 그를 하려고 가면은 완전히 왕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어때요? 딱 선거 끝나고 투표하면서 이 투표함에 떨어지는 순간 그 이후에는 완전히 참 비참한 그런 선거 때만 취급을 잠깐 받죠. 주인 대접을 그렇죠. 받는 그런 예. 이런 사태는 정말 없어져야 되겠거든요. 책 제목을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곰돌이 김원열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인이 될 것인가. 이 진짜 좋은 제목이에요. 이 곰돌이 캐릭터는 또 여기 지금 곰돌이도 예, 이렇게 그렇죠. 네, 종로 곰돌이 그래서 예. 캐릭터도 참
예, 예쁘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다른 분들이 요거 이렇게 보고 그러면 아주 재밌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명함도 간간히 하고 계시죠? 예, 이렇게 명함 보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반응이 그 캐릭터 그 명함 딱 보면 일단은 제 얼굴을 보고 너무나 유사하고 또 재밌게 묘사가 된 걸로 예, 그렇게 그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 여기 뭐 같은 찰칵찰칵 대령이군요. 예, 그나 예, 이렇게. 요게 명함 저 캐릭터죠. 캐릭터. 예. 네, 이런 명함 없거든요. 예, 기존에 저도 처음 봤어요. 예. 획기적인 이런 명함으로. 예. 여기 혹시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예. 예. 이게 왜 그렸는지 아세요? 별이 종로의 샛별 해서 7개네요? 별을 그렸는데 예, 네. 7개죠. 왜 북두칠성? 예. 네. 왜 그럴까요? 예,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면 네. 실제 북두칠성이 이렇게 저 있습니다. 얼굴에. 이게 어렸을 때부터 예,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북극성, 네. 예,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7개의 별이 네.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예, 7개 별을 예, 그려놓은 거죠. 그리고 이 별도 반짝반짝 이렇게 네. 역동적으로 역동적으로 표현이 돼 됐죠. 있어서 굉장히 좀 반짝반짝한 느낌이 더해지는 그런 명함이네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 이제 전해지는 얘기에 따르면 예전엔 그랬어요. 별과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일치시키는 방식이었거든요. 네. 이게 고대적 사유의 특징인데 그래서 누구에게나 다 북두칠성이 있는데 이렇게 그래요?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래서 어렸을 때 재미로 이렇게 몸을 찾아보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참 어린 시절 얘기가 하니까 되게 궁금해요. 그래요? 네. 여기는 그냥 딱딱한 예. 데가 아니고 토크쇼기 때문에 뭐 머리 재고 이렇게 하는 데가 아니고 뭐 각본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렇죠. 시험 방송이긴 하지만 어린 시절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저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렸을 때 우량아로 태어난 모습 그게 계속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했고 지금까지도 그래서 부모님께 제가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기 전에 이렇게 동시를 이렇게 들으면서 또 노래, 동요 이런 거 들으면서 제가 잠들고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원만한 그리고 상당히 포용력 있는 그런 품성을 지니게 된 것도 이것도 또 고맙게 그 얘기를 생각하는 들으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은 정서적으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것이 참 아쉽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지고 있어요. 뭐냐면 경제적인 규모는 큰데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이런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비교를 하게 되고 나의 처지가 형편없거든요. 왜냐면 다수는 살기가 어려우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살기 어려웠을 때는 그게 크지가 않은데 너무 이게 격차가 크면 그러면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이라 그러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학생 시절이나 이럴 때 우리는 놀면서 배웠는데 요즘 학생들은 진짜 산이고 들이고 그렇죠. 막 뛰어다니고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을지로에서 그때는 태어나서 서울에도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산도 그렇고 뭐 해가지고 뛰어놀 공간들이 있었고 제가 한 절반 정도는 강북 또 절반 정도는 강남 정도 해서 서울에서 계속 이렇게 자랐는데 그런 야산이나 뭐 이런 뛰어놀 공간들이 있었고 해가지고 그 속에서 사회를 배우는 거죠. 서로 놀면서. 그렇죠. 근데 요즘에 제일 안타까운 게 이 공부에 대한 강박관념. 그래서 왜냐면 공부를 잘해야 취직이 잘 된다. 근데 그래서 문제는 스펙도 쌓아야 사회 구조적으로 공부 열심히 해도 쉽지가 않아요. 공부 잘해서 대학 나와도 지금 같으면은 취직도 안 되고 돈 없으면 결혼도 못 하고 그렇죠. 지금 아주 애 비참한 낳아도 현실인데. 다 돈이고 그래서 여성들은
지금 결혼도 안 하고 그런 네. 식으로 하고 있죠. 아, 그런 생각이 그래서 왔습니다. 예, 물론 아이들이 나름대로 그 지금의 놀이 방식은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의 놀이 방식에서 즐거워하더라도 지금 뭐 일단 공부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물론 우리 때도 공부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학생들도 있었겠죠. 왜냐면 입시라는 게 항상 있었으니까. 네. 그러나 적어도 이 함께 놀 수 있는 공간 어울려서 이런 게 이제 다양하게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학생을 예를 들면은 학생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래도 뭐 취직이 되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건 있었죠. 근데 지금은 낭만도 있었잖아요. 그 대학 대학의 시절에 낭만이요. 혹시 러브 스토리 이런 거 없으셨어요? 그게 제가 제일 취약점인데, 왜냐면은 제가 대학생 때는 네. 어땠냐면 워낙 80년대 그 상황, 그 치열한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사회의 민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민주화 운동 과정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 와중에도 뭐 미팅이니 소개팅이니 이런 게 많았거든요, 주변에. 네. 근데 저는 희한하게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만나본 적이 없고 그런 걸 굉장히 사소한 걸로 봤는데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했더라고요. 추억이죠. 그래서 저는 주로 그 학습하고 그리고 나가서 투쟁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생활도 공동체로 하고 대학 생활을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아마 그 이성에 대한 결핍감이 좀 적었던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제일 큰 원인은 큰 문제를 고민하니까 이성과의 관계나 이런 거를 좀 소홀히 여겼던, 이거는 제가 그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이기 때문에 좀 아쉽죠. 뭐 아쉬움은 있지만 제가 또 그런 거에 연연하지는 않죠. 그렇게 어린 시절의 정서 뭐 이런 거 에피소드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대학에서 뭐 지금 얘기도 하셨고, 저번에 제가 라디오 21에 출연하신 거 제가 들었거든요. 예. 라디오 21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개인에 대한 거를 아주 오픈 마인드로 하셨었어요. 그때도 각본이 없었고 네. 그냥 뭐 저야 원래 있는 대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질문하셔도 제가 아는 거는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 하겠지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손해보는 경우도 많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사람이 사실 다 이렇게 벗어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 진실되고 솔직한 게 그게 그 몸에 배어있죠. 그래서 궁금하신 거 있어요? 지금 리바이벌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만나시는 분은 어떻게? 어떻게 만나게 됐느냐 이거죠. 지금 사이가 후보님은 지금 정치에 나오셔서 후보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진중하시고 끈기 있게 가시는 분을 저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또 이성 문제에 뭐 별다른 게 없었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오픈 마인드로 막 다 공개를 하셔서 간단한 그 만나시고 그 러브 스토리 잠깐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제 짝이죠. 제 짝은 만나게 된 게 제가 시민 강좌를 하니까 제가 그동안 몇 년간 워낙 이 사회적인 한미 FTA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현장에 참여하고 밤낮 없이 그러다 보니까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는 그렇게 수없이 소개를 해준다 그러는데 제가 한 몇 년간 이렇게 거절을 했었어요. 근데 재작년이었죠. 재작년 12월 12일 날 처음 만났는데 대화가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 해서 제가 쓴 책들이나 이런 건 빠짐없이 읽고 그거에 대한 소감을 보내오고 뭐 하면서 관계가 굉장히 그러니까 가까워졌고요.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생각이 통했다? 그 대화가 된다.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건 어차피 일방적인 게 없어서 이제 그것이 양쪽이 함께 노력하고
할 때 그 사랑이 지속되는 거지. 그렇죠. 에이 나 싫어라는 생각 또는 에이 저 이제 싫어졌어 하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아주 좋았고요. 네. 앞으로도 굉장히 그 관계가 좋은 관계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러브스토리까지 다 들었습니다. 네. 아, 요새 아까 그 일부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거 시험 방송이니까 저도 지금 스토리도 없고 그냥 토크쇼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이제 막 많이 두서졌고 하는데 예. 일부에서 그 비례대표라든지 뭐 공천 얘기도 나왔었고 근데 아까 좀 빼먹었던 게 석패율 그 얘기가 또 빠진 것 같아요. 제가 예. 석패율 얘기도 굉장히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생각을 또 하고. 네. 그게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협잡이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치제도에 있어서 기존의 우리 사회를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있고 이 중에 한 후보가 되면 나머지 떨어진 그 한 당이 마저 그렇죠. 이제 네. 구제받는 구제받는 방식인데 무슨 정치가 무슨 서바이벌도 아니고 저 나눔과 수다에 뭐 떨어뜨리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면은 이해가 안 갔어요. 그의 의도가 뭐냐면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진보 정치를 배제하려고 하는 정책이에요. 만약에 석패율제로 인해서 그 진보 다른 소수 야당들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이쪽은 소수 야당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서. 예,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역에서 그 토 세력들이 나오는 것이 주로 1, 2, 3위 정도를 차지를 해요. 무소속까지 포함해서. 그 중에 이제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이쪽이 서로 나눠 먹자는 얘기예요. 그게 지네들끼리만 나눠 먹자. 쉽게 설명하면은. 그리고 이 진보가 집권을 하게 되면 재벌들 횡포 못 부립니다. 그리고 외국에 대해서도 당당하고 주권 국가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는데 이런 걸 다 배제를 하는 거죠. 그런 그 잘못된 정치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용납해서는 안 되죠. 아까 말씀드린 제일 좋은 방식은 뭐냐면 국민들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통합진보당 정책 좋아. 근데 혹시 그 사람을 이렇게 찍으면 지지하면 그 정책에 반영이 될까? 이후 내 삶이 바뀔까? 바뀝니다. 정책이 왜냐면 진보 정책이 바로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니까. 근데 이것이 반영되려면 그 정당의 지지를 표시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면적인 비례대표제예요. 이게 외국 사례로 얘기를 하면은 독일식 정당 명부제에 따른 방식인데 이건 비례가 국민이 그래 나 이 정책 좋아 한 20%에서 30%가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그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그 둘 중에 하나를 뽑으면 이거는 뭐 비슷한 도토리 키재기식이죠. 그런데 통합진보당 후보를 지지를 하면 분명히 세상이 변화를 하는 거고 그런데 아직 그 제도가 정치제도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는 통합진보당에 많은 사람들이 당선되게 해서 정치제도를 그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로 바꾸는 것 이게 우리 정치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 커다란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네요. 여기 바복과 대표님이 계속 올려주시는데 대구에선 민주통합당이 석패율제를 적극 찬성한다네요. 그러면서 현재 야권 대통합엔 불응하고 있고 과연 자신들의 입신을 위해 국민의 여망을 1위도 무시할 수 있는지. 예,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자신들의 이익만,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서 국민 다수의 어떤 열망이나 이런 거 배제를 했죠. 예컨대 통합진보당이 야권 연대연합 논의하자 공식 제안을 했는데도 얘기하지 않았나요? 네,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어요. 민주통합당에. 근데 건 민주통합당이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대단한 착각인데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때처럼 우리한테 다 올 거다.
착각도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철저히 그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민주통합당도 새누리당과 함께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야권 연대를 안 하면 정말 우리 아무리 지금 마시간 새누리당이고 뭐 지지율 하락이고 뭐 엄청난 지금 하고 있어도 언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예, 우리 사회가 네. 굉장히 역동적이라서 국민이 그런 정말 이제는 안 되겠다. 한나라당 지금의 새누리당은 그거는 사실 그 화장만 조금 한 거지 본질적으로 그 재벌당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껴놓고요. 이미 국민들은 심판할 준비가 지금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 그러니까 제발 한나라당이 하나만 되라. 이러고 그거를 있는데. 새누리당으로 바꾼 거예요. 네. 모양을 뭐 어떻게 해서 지금 이리저리 꾸미는데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명확히 심판을 할 거고요. 그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야권 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대안으로서 민주통합당 뭐 개혁 뭐 혁신 외쳤지만 지금 도로민주당으로 되고 있고 그러니까 대안이 안 돼요. 결국은 통합진보당이 유일한 대안으로서 국민적 지지를 받아서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의 그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국민 대다수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김원효 후보님처럼 현장을 누빈 이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그리고 민주통합당 이렇게 욕은 해도 버릴 수는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 민주통합당도 때리던지 채찍질을 하던지 정신을 차려라 그러면서 뭐 가야 되는 야당이고 통합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제 힘을 더 받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통합진보당의 지지율 상승하는 데 한몫을 하기 위해서 방송을 시작하고 민주통합당은 좀 정신을 차리고 같이 야권 연대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말을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하나 되라. 그래서 그렇죠. 백만밀란도 일어났던 것인데 결국은 백만밀란이 저기 민주통합당으로 혁신과 통합을 해서 가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바꾸기를 원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좀 더 혁신을 하고 개혁을 하고 그리고 통합진보당은 힘을 얻어야 이번 총선에 승리합니다. 네. 네. 그 점에 있어서 이제 종료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제가 한타임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서 들어가 봤었는데 종로 후보들, 예비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당시에 이제 14명, 지금은 15명이지만 지금 그때 당시에 몇 주 전서부터 최근까지도 그때 당시엔 지지율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1위, 그 다음에 정세균 후보는 2위 해가지고 그 격차가 보통 20%에서 30%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지지율 표기가 지금은 중단되고 대신 요즘엔 나는 후보다. 한타임이 아마 그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한풀 꺾인 거죠. 그게 그 당시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항의가 굉장히 컸죠. 왜냐면 그게 SNS 우리도 인터넷상에서 하니까 그 여러 가지 항의에 못 견뎌가지고 지금은 그런 그 지지율 표시가 없는 방식으로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가져보게. 요즘에는 어디로 가느냐? 나는 후보다로 가는데 나는 후보다 같은 경우엔 제가 전국 순위 안에 들고 종로로 상황으로 보면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제가 1위고 그 정세균 후보는 뭐 아주 그냥 뭐 그 SNS에서 반응조차가 그 아주 저조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승리를 확신합니다. 구태의연한 정치인의 네, 그렇죠. 이제 좀 손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한미 FTA 저지의 측면에서 보면 저는 아주 명확해요. 새누리당의 어떤 후보가 나오든 그 사람은 한미 FTA를 지지하고 날치기하고 또 이랬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 후보들은 어떤 사람이 나오든 대체로 지금 정세균 후보도 그렇지만은 매우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찬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라서 저는 명확히 그 새누리당 그 다음에 종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통합당 후보 거기에 맞서서 승리를 할 수 있는데 가능하면
야권 단일화가 묻지마 방식이 아니라 2010년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이루어져도 그래도 저는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그 사회 흐름으로 보면 제가 승리하는 그런 흐름으로 거대한 흐름이 형성되고 있고 그래야죠. 예, 승리합니다. 한미 예. FTA 폐기 안 하면 우리 후손들이 네. 우리 자식들이 대대손손 아주 그냥 예, 고난을 겪는 겪는데 당연히 그러셔야죠. 예. 예. 아 주소 이게 뭐예요? 나 후보요. 나 후보. 나는 후보다. 나는 후보다. 예, 그거는 뭐 인터넷상에 쉽게. NAHUBO.co.kr 나는 후보다. 근데 사실은 검색 엔진에서 나는 후보다 치면 그래서 지역에 이제 종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다 확인이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예. 예. 지금 또 여기 곰맘사 그래서 곰돌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곰맘사. 네, 예. 또 지금 카페 운영하고 계시죠? 예, 제가 개설한 게 아닌데, 예. 그런 카페가 있고, 일종의, 지금, 저와 뜻을 함께하는 분들이 그 속에 각종 자료도 교류하고 그래요. 그래서, 검색 엔진에서 김원열 치면 이미, 곰돌이 김원열과 함께하는 사람들 해서 곰함사가 저절로 뜨죠. 그 다음에, 뭐, 우리 고전 다시 읽기라든가 여러 가지 제 활동, 이 김원열이라는 고전에 이름이, 대해서도 굉장히 책을 또 많이 쓰셨죠. 예, 그래서 곰돌이란 별명이 뭐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게 아니라 이미 9년 전에 9년 전에 제가 별명이 60 정도 되신 제 제자가 제가 고전 강좌를 하니까 그래서 곰돌이라는 이름이 좋겠대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을 해도 그 곰돌이라는 이름이 나하고 맞겠다 싶어가지고 계속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니라 곰돌이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고전 강좌를 근데 제가 딱 맞으세요. 많이 했죠. 그래요? 딱 맞으세요. 그래서 곰돌이. 이렇게 아바타를 곰돌이 이렇게 하니까 종로 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돈 안 들이고 선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렇죠? 예, 저는 돈 정치에 맞서서 사실 지금까지 온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 자원봉사, 각종 힘과 지혜를 결합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4월 11일 총선에서의 승리도 바로 전례 없는, 그러니까 돈을 뿌려서 했던 정치가 아니고 어차피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또 민주통합당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재벌들과의 관계선을 볼 땐 당연하겠죠. 그러나 압도 좀 많이 하죠. 그러나 결국 사람이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돈을 이긴다는 그런 선례를 제가 꼭 만들고 싶습니다. 예, 꼭 좋은 결과를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전에는 뭐 공약, 뭐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런 거에 현혹이 됐었거든요. 제발 이번에는 인물을 보고 정책을 보고 인격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안 되면 좋은 정치를 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돈이 중요해도 개척하는 사람이 인격이 안 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정치인이 되면 나라 한순간에 가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5년을 싸우고 있고 또 앞으로 잘 못하면 5년을 또 거리에서 헤매는 그런 불상사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후보님. 오늘 굉장히 오랜 시간을. 오늘 갑자기 초대해 주셔서 진짜 갑자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내일 바로 내일이죠. 내일. 쌍용자동차 문제가 벌써 몇 년째.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20명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종로 지역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전부터 그 여름에 쌍용자동차에 가서 사람이 살자 산자와 죽은 자를 그렇게 갈라놓고 싸움을 시키고 이거는 안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밤새우고 몇 년 전에 그랬는데 아무리 날씨가 춥고 또 내가 바빠도 내일은 10시에 아예 우리 동지들과 함께 그래서 쌍용자동차에 내일이 희망뚜벅이 마지막 날이고요. 그래서 오후 1시에 이렇게 이제 모여서 평택역에서 그 사람들이 모임도 갖고 그리고 항의도 하고 그리고 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 모임에 내일 오전 10시에 출발을 할 겁니다. 평택으로 가서 도대체 인간답게 함께 잘 살자라는 것을
예, 주장을 하고 쌍용 그 얘기하니까 쌍용 자동차의 고통을 온몸으로 예, 느끼고자 합니다. 내일 10시에 출발하셔서 2시인가 예. 저기 평택역에서 하고 또 금속노조 집회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다시 올라오시는 거죠? 예, 와서도 여기 또 한미 FTA 저지. 내일 또 한미 FTA 예, 주말마다 항상 폐기 있습니다. 집회가 있죠. 예, 폐기죠. 진짜 갈 데는 많고 그 서울시청 광장은 예, 4시라고 광장이죠. 예, 있네요. 예, 서울광장 네. 4시에 청계천 예. 서울 광장 4시에 한미 FTA 집회가 있습니다. 저도 내일은 오늘은 시험 방송이고 내일은 현장을 방송을 해야 되는데 쌍용을 해드리고 광장 한미 FTA까지는 제가 도저히 죽어도 깨어나도 못할 것 같습니다. 저도 쌍용을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봉주버스 나가는 거 아시죠? 내려가는 거 아시죠? 예, 봉주버스는 아마 커널에서 방송하는 할 것 같아요. 커널에서 저도 준비를 하고 있었었는데 지금 봉주버스도 하고 쌍용도 가면 너무너무 제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서 커널은 아마 봉주버스를 생방할 거예요. 저는 쌍용을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고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감사드려요. 이렇게 그 제가 여러 일정 중에서 그 조정을 해서 이렇게 참여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 깨어 있고 실천할 때만이 세상을 좋은 세상,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 촛불 사랑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2012년 촌성 승리에 함께 해주시길 희망하면서 오늘 이렇게 출연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안다태 사랑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지금 김명훈 교수님에 관한 거는 부러진 화살이요. 따로 나를 이 줬다고 부분은 하죠. 이거는 제가 학술단체 협의회 대외협력위원장으로 있었을 때 사법개혁도 얘기를 하시죠? 그 사법정의 국민연대 공동대표로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그 부러진 화살과는 관련이 많습니다. 특히 그 김명호 교수 같은 경우에 우리 대학의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돼 있고 그리고 우리 사법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고 해가지고 그거는 뭐 이야기하면요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따로 나를 잡아서 이거 제가 총선 준비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우리 사회에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그 가능하면 참여를 해서 왜냐면 이런 힘들이 모아져야 총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잘 시간 감사합니다, 후보님. 파이팅! 힘내겠습니다. 종로 국회의원. 그리고 우리 안다태 사랑님도 힘내서 이렇게 이제 그 어려운 그 길을 가시게 됐는데 방송 운영이라고 하는 방송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빼꼼이님이 아브라카타브라 잘 될 거야 올라오셨네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원열 종로 곰돌이 종로 통합진보당 후보 김원열 후보님이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요.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후보님을 또 모셔놓고 일정에도 없었던 거를 시간을 또 내셔서 힘들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시험 방송이라서 저도 지금 많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 말을 해야 되나 저 말을 해야 되나 했었는데 제 의도는 총선을 이기자입니다.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후보가 더 유권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래서 나는 유권자다. 유권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후보들을 이제 차례차례로 소개를 시켜드릴 것이고요. 패널들 모셔와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토크 형식으로 계속 풀어나갈 겁니다. 이 방송이 잘 돼서 우리가 총선에 꼭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제 바람으로는 현장에서 고생하셨던 분들, 한미 FTA 폐기 꼭 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은 정치인으로 복귀를 하셔서 국회의원이 되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의 정책을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섭외는 많이 안 됐어요. 안 돼서 수요일날 나는 유권자다 방송이 그냥 후보들만 소개시켜주는 거 외에도요. 언론이나 수요일날은 7시에 언론노조 이강택 노조위원장님이 오셔서 또 언론에 관한 장수장학회라든지 부산일보의 지금 문제라든지 언론에 지금 많은 언론인들이 해직이 된 상태고 언론은 지금 바른 말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투쟁을 이어가고 계신 언론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실 겁니다. 지금 잡혀있는 계획은 수요일날 7시에 잡혀져 있고요. 공고가 되는 대로 잡히는 대로 제가 방송국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보들을 많이 섭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시험 방송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후보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나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아무나 출연을 하지 않고 제 방송국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 폐기 현장이나 이런 데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듣는 분 위주로 인터뷰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이것도 폐기, 4대강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활동을 하셨던 분들을 유권자 입장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계속 섭외를 할 것이고요. 무소속인 분들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 있으시면 제가 또 모셔서 패널로 유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에요. 11시 30분이 다 됐는데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현장 방송 쌍용 생방합니다. 그리고 일요일날 제가 일요일이나 다음 주에 공고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